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16회 동안 객관식 민법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강의 계획서 같이 보시면요. 챕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16회 동안 1회부터 11회까지는 자, 기출 10개년을 풀어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 요 머릿말에도 써놨지만 사신문항으로 개편이 돼도요, 역시 나올 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관건은 이제 그 출제 범위를 어떻게 하냐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민법 총칙이 50% 정도 나왔단 말이죠. 12문항에서 13문항 정도 나왔는데, 사신문항으로 문항수를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좀 소홀했던 영역, 특히 채권 강론이 민법 총칙만큼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총칙에서 12문항, 13문항을 내버리는 바람에 최총 체각이 6문항씩밖에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채권 총론은 그럴 수 있지만 채권 강론의 경우에는 계약 유형만 해도 15개를 가지고 있고 총론에서만 도 A급 쟁점들이 동의양,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부당이득, 불법행위까지 하면 진짜 쟁점 자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문제를 못 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사신문항을 증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소홀했던 강론 쪽 부분을 조금 더 출제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다면 민법 총칙에서는 18문항에서 20문항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론 영역에서 10문항을 조금 더 넘게 출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절대평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쵸? 문항수 증가에 따라 우리가 시험 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자기 컨트롤을 상당히 잘해야 될 겁니다. 125분 동안 풀던 게 이제는 125분이 아니게 되었단 말이죠. 40분 동안 한 과목을 풀어야 되는 이 시스템에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습을 위해서 나머지 12회부터 16회까지 5회분으로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재 편제도 1편은 기출, 2편은 실전으로 했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 문제처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진도표 역시 1회부터 11회까지입니다. 기출 첫 번째 파트고요. 그리고 12회부터 16회까지 전범위 모의고사 5회분을 풀어봅니다. 진도별이 아니라요.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문항수를 18에서 20, 많게는 21까지도 갔고요. 그리고 채권 총론과 채권 총론을 도합해가지고 50에서 55% 안짝으로 계속해서 문항수 조절을 했으니까 자, 그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교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 앞에 제가 기출쟁점과 함께하는 들어가긴 해놨거든요.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출쟁점은 끊임없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수험생분이 혹시라도 기본서 정리를 하셨다면 뭐 큰 상관은 없는데 기본서 정리는 뭐 당연히 제 수업을 들었다면 같이 하셨을 건데 지금 조금 이제 내용 정리와 함께 교재 정리도 좀 필요하거든요. 교재 정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문제집의 기본서합니다. 자, 문제집의 기본서하죠. 그러니까 기출 관련된 쟁점 그리고 기출 지문 어쨌든 OX로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나오는 것들 체크 하시면서 중복되는 것들 지워가지고 문제집의 기본서화를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기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확보해 가면 됩니다. 최신 판례들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요. 관련 쟁점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를 제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으로 같이 가봅니다. 자, 주요 쟁점을 일단 한번 쫙 나열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제는 법원 관습법 사신문항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신의칙입니다. 이제는 꼬박꼬박 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권리의 주체 자연인이죠. 자연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아도 있고 그리고 부재실종 이런 내용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두 문제 정도는 이제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고 자, 그리고 4번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이제 법인과 함께 비법인 사단 이렇게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5번 객체입니다. 물건 부분이죠.
역시 주물, 종물, 원물, 과실, 부동산, 동산 관련돼서 한 문제가 당연히 출제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쟁점이 바로 103조 반사회 질서,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104조의 경우에는요,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출된 내용들만 정립해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103조의 경우에는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단체협약이라든지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시는 노동법 관련된 판례들도 이곳에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구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요 구간엔 무려 쟁점이 4개가 있죠. 우리 수험생분들 사직과 관련된 노무사 영역과 관련된 비진입 표시, 그리고 통정어의 표시, 그리고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4파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 가능성이 이제 2문제 정도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대리죠. 2문제를 무조건 확보하고 있었던 대리 파트. 근데 이제 강론에서도 문항수가 늘어날 거니까 위임도 당연히 이제 출제로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 대리에서 2문제, 3문제는 꼬박꼬박 쌓입니다. 그러면 대리 파트는 크게 3가지란 말이죠. 유권 대리 하나, 무권 대리 추인 거절, 최고권, 철회권 둘, 그리고 표현 대리, 이렇게 각 부분 쟁점으로 충분히 2-3문항 정도가 가능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무효 취소죠. 무효 취소. 그리고 10번 조건 기한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죠. 이미 빌드업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40문항으로 늘어나면 이제는 기간 계산하는 것도 이제는 소홀히 하실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 12번의 소멸시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법 총칙을 아무리 뜯어봐도 A급 주요 쟁점은 다 1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동안 한 문제씩을 거진 꼬박꼬박 내서 12문항에서 13문항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몇 문항 정도가 이제 추가될 것이냐가 제가 기본서 강의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게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2를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도 24-5문제가 되죠. 그건 아닐 것 같고, 중요한 것들에서 한두 문항씩을 더 추가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3문항씩 나오는 부분이 좀 덩어리가 큰 부분이죠. 노무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연인, 법인, 의사표시, 대리.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어떻다? 소멸시효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얘도 대리만큼 엄청난 쟁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완성 요건, 그렇죠? 중단 사유, 완성 효과. 무려 이렇게 3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간 한 문제씩밖에 못 냈고, 그것도 판례 중심이 아닌 거의 조문 위주의 중심들이 조금 많았다. 그럼 여기서도 충분히 2문제가 뽑히지 않느냐. 그러면 무려 5-6개 파트에서 충분히 2문제가 가능하니까 맥스 18. 그쵸. 딱 그래서 요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18에서 20문항 정도를 민법 총칙에서 또 확보를 해주시고, 어쨌든 절대평가 60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민법 총칙에서 좀 많은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간다라는 마인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법 제1조 4페이지부터 자, 001번 관습법입니다. 올해 출제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죠. 관련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추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습법과 관련돼서 1번 관습법상 미분리에 관한,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됩니다. 바로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공시방법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 개념, 그 다음에 명인방법으로 가능한 물권 공시는 소유권의 하나입니다. 명인방법으로 저당권 설정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열려있는 바로 이 부분이죠. 공동선조와 성가분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얘는 밑에 동그라미 2번 해설로 가실까요? 세 번째 줄, 아직은
조리입니다. 조리가 키워드예요. 종중의 구성원 판례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어떻다? 아직은 관습법처럼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아직은 조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사회 구성원 일반에게 지금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종중이라고 하는 부분 집단이기 때문에 이걸 관습법으로 아직 만들진 않았고 조리에 합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관습법이 벽규범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되고요. 정답을 4번 조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조문은 항상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법률, 관습법입니다. 그리고 조리죠. 여기에 법 빠지면 안 돼요. 법 빠지면 안 되고 관습법이니까 사실인 관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우리가 얘기하는 광의의 의미의 법률이에요.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은 규칙, 명령, 하위 규범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어떨 때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가능하죠. 바로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어찌 보면은 국제조약들도 여기에 다 들어오는 넓은 의미다. 넓은 의미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법은 어떻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을 하자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최신 판례가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추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조리 관련된 판례 첫 번째 종중 구성원 판례예요.